CAPM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서 발전된 겁니다.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간 건데요.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은 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이론이죠. 그런데 이 CAPM은 이 이론을 응용해서 특정한 자산 I의 가격이 결정되는 그 원리를 밝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가격을 다루는 모형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개별 투자를 할지 말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 CAPM은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그 기본 가정인 투자자 합리성, 동질적 예측, 평균 분산 기준, 단일 기간 모형과 같은 이런 가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충족돼야만 성립되는 이론인 거죠. 거기에다가 몇 가지 가정이 더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고 그 무위험 이자율로 차익과 대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완전 시장일 것을 가정합니다. 완전 시장은 효율적 시장보다 더 까다로운 가정인데요. 세금이나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자산은 잘게 쪼갤 수 있어서 내가 돈이 얼마 없어도 조금씩 투자를 할 수 있고 모든 투자자가 경쟁이 치열해서 누구든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장 수능자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정들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만 성립되는 이론이 CAPM인 거죠. 이 CAPM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선을 3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CAL이고요. 좀 지나면은 CML이라는 걸 볼 거고 그 다음에 SML이라는 걸 볼 겁니다. 요 3개 선은 성질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본 배분선, 영어로 Capital Allocation Line인데요. 줄여서 이제 CAL이라고 합니다. 이 자본 배분선은 무위험 자산이 개입될 때 필요한 선입니다. 우리가 위험 자산인 A와 위험 자산인 B 두 개를 섞으면 그 상관계수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사이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수익위험 특성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의 자산 A가 무위험 자산인 거죠. 그러면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 위치해 있어요? 이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인 거죠. 이것과 위험 자산, 우리가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P라고 한번 해보죠. 이 위험 자산을 섞었을 때 이 두 개를 섞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RP고 얘의 위험은 이제 시그마 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를 섞은 포트폴리오를 C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컴포짓인데요. 그것의 기대 수익률은 RC고 분산은 시그마 C 제곱이 되겠죠. 그때 이 시그마 C 제곱을 계산해 보면 분산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위험 자산 P에 투자하는 비중을 그냥 W라고 하죠. 그러면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1-W가 될 겁니다. 이 시그마 C 제곱은 W제곱 시그마 P제곱에다가 1-W제곱 시그마 F제곱을 더하게 되겠죠. 그리고 2 곱하기 각각의 비중 곱하기 각각의 표준편차 곱하기 상관계수 이렇게 됩니다. 이때 무위험 자산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0이죠. 그리고 무위험 자산과 다른 위험 자산의 상관계수도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요것도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게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양쪽에 제곱을 다 빼고 나면 시그마 C는 W 시그마 P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C라는 게 무위험 자산을 포함하고 있을 때 얘기죠.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W는 시그마 P분의 시그마 C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중평균이죠.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W, 무위험 자산에다가 1-W를 곱하면 됩니다. 이것을 W에 대해서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RF 더하기 W 하고 괄호를 열고 ERP-RF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이 W가 요 값이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시그마 C를 이제 옆으로 뺐죠. 그러면은 이 RC와 시그마 C의 관계가 나오죠. 이 수익 위험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그마 C가 제로일 때는 그때 수익률의 값은 RF죠. 그게 이 점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정 비율만큼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 자세히 보면 시그마 P분의, 그러니까 이 크기분의 이 RP-RF 요렇게 그었을 때 요 높이 있잖아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 요 각도가 바로 이 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일차함수니까 직선이죠. 그래서 CAL은 어떻게 생겼냐면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연결하는 직선처럼 생겼습니다. 이 위험 자산이 어디 있던 간에 무위험 자산하고 섞으면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 위험 특성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자산 배분선이에요. 요 조건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효율적 프론티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 무차별 곡선의 주인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점이라고 이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위험 자산이 없을 때 얘기예요. 무위험 자산이 있으면 이 투자자는 이 효율적 프론티어보다 더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위에 있는 한 점과 무위험 자산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A라는 점하고 무위험 자산을 섞는다면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위험 특성은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B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무위험 자산과 섞으면 이런 직선이 됩니다. 이런 많은 직선 중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높은 만족을 주는 포트폴리오는 무엇일까요? 가장 이쪽으로 많이 간 거죠. 그것은 이 무위험 자산에서부터 이 효율적 프론티어로 접선을 그은 겁니다. 이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을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마켓을 줄여서 M으로 보통 저 점을 표시하는데요.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ERM, 그리고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위험을 시그마 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좌상단으로 많이 간 선인 이 선의 방정식은 우리 앞에서 봤던 수식에서 위험 자산의 위치에 M만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ERC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앞에 요 기울기가 ERM 빼기 RF 나누기 시그마 M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선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본 배분선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선입니다. 그 선의 이름이 자본시장선이에요.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해서 줄여서 CML이라고 부릅니다. 이 CML을 보면 항상 이 효율적 프론티어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이 있으면 이 효율적 프론티어 위에 있는 다른 점들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접선, 이 접점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잇는 직선 위에서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냐는 나의 무차별 곡선에 달린 거죠. 무차별 곡선이 이 자본시장 선과 접하는 점, 이 점이 나에게 최선의 점이 되는 겁니다. 무위험 자산이 없었으면 요렇게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어느 한 점을 골랐겠죠? 그런데 이 무차별 곡선보다 당연히 이 무차별 곡선이 더 우수합니다. 왼쪽 위에 있죠. 이 포트폴리오를 최적 완전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본시장선의 공식은 앞에서 봤던 이 식에서 시장 포트폴리오만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논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복합 포트폴리오 C와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 M 두 개를 가지고 전체 수익률에서 무위험 이자율을 뺀 값을 초과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 초과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RC 빼기 RF, 이게 초과 수익률이죠. 그걸 나누기 시그마 C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험 한 단위당 초과 수익률을 얼마나 주는가 하는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C에 대해서요. 이거를 위험 조정 수익률,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할 수 있죠.
이 위험 조정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자산들이 위험 조정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자산의 위험 조정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위험 조정 수익률보다 더 높으면 사람들은 그 높은 자산을 다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 자산의 초과 수익률, 기대 초과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언제 멈추냐면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의 위험 조정 수익률이 같아질 때 멈춥니다. 이게 시장 균형이죠. 그것이 이 C와 M 사이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위험 조정 수익률이 같아야죠. 그런 다음 이 식의 양변에 시그마 C를 곱해요. 그러면은 이 RC 빼기 RF는 요 분자 ERM 빼기 RF에다가 원래 있던 분모 시그마 M 그리고 이쪽에서 넘어간 시그마 C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시그마 M만 다시 이쪽 분모로 보내버리면 이 식이 생긴 모양이 얘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균형의 상태에서 위험 조정 수익률이 같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도 저 자본시장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선까지는 어떤 개별 자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의 무차별 곡선과 자본시장선이 만나는 이 점이 최적 완전 포트폴리오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 점을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점을 구할 때 우리가 기대 효용 이론에서 배웠던 이 유틸리티 공식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그 투자 대상의 기대 수익률과 비례하고 그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과 그 투자 대상의 위험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2분의 2를 이제 곱했었죠. 이 식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RC 그리고 시그마 C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RF 더하기 요 W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얘기해요. 이 시장 수익률. ERM-RF에다가 W로 곱한 거. 이제 이게 요까지가 이 RC죠. 앞에서 봤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그마 C 제곱은 시그마 M 제곱 W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U가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때 이 W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이 W의 값을 알면은 요것과 요것 사이에 투자 비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어느 점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바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입니다. W가 1이면 이 점이고 0이면 이 점이죠. 그 사이 있으면은 여기 어디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미분 배울 때 극대값, 극소값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식에서 U가 극대가 되는 W의 값을 구하려면 U를 W로 미분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은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때 요 앞에 있는 D가 좀 꼬부라졌죠. 요거를 우리가 뭐 더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것은 편미분이라는 거예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냥 미분하는 겁니다. 이거를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거는 W의 1승이니까 얘만 남죠. 어릴 때 배웠던 미분 공식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게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2가 앞으로 나가고 W가 이제 2 빼기 1인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이 2분의 1과 같이 없어지죠. 빼기 A 시그마 M 제곱 W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기대 효용 이론 수업할 때 제가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나중에 미분할 때 편하라고 그냥 해놓는 겁니다 라는 말을 잠깐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미분 값을 0으로 만드는 W 값이 이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W 값이에요. 그거를 구해보면 그걸 0으로 만드는 극대화된 값을 W 스타라고 표현을 해보면 요거를 넘겨서 양변을 요걸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A 시그마 M 제곱분의 ERM-RF가 나옵니다. 요거는 시장 수익률의 초과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위험 이자율에 비해서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커지는 거죠. 반면에 시장 수익률의 변동성,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게다가 그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이 크면 클수록 이 비중이 작아집니다. 이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은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의 방향과 이제 부합하는 공식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자에 대해서 이 A 값만 안다면 그 투자자에게 가장 최적의 투자 비중,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최적 완전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CAPM 모형을 도출을 할 건데요. 그것은 오늘 강의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자산 I에 대한 가격 결정 모형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4장 위험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시그마는 총 위험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향 위험만 도출하기 위해서 LPM이라는 것을 쓰고,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만 포착하기 위해서 베타라는 걸 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말하는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이 지금 다룰 내용입니다. 어떤 자산 I의 위험을 우리는 시그마 I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총 위험이에요. 근데 이 총 위험 안에는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과 연동돼서 생기는 변동성, 즉 체계적 위험과 그것과 관계없이 그 자산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한 개의 자산만 투자할 때는 이 두 가지 위험이 다 살아있는데, 이제 I가 1, 2, 3, 4에서 막 여러 개의 자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N까지. 그러면 이 모든 자산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돼서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고 막 그래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산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가 자산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 N이 한 30개 자산 정도까지 가면 저 비체계적 위험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30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거 가능한 위험이 수익률로 보상될 일은 없다 하는 것이 CAPM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 가지고 있는 총 위험 중에서 이 체계적 위험만이 수익률로 보상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은 총 위험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체계적 위험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총 위험 중에서 이 로우가 뭐였죠? 상관계수였죠. 무엇과 무엇의 상관계수냐면 그 자산의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의 상관계수입니다. 그거의 제곱을 곱한 요 값이 체계적 위험의 크기입니다. 요거 가지고 CAPM을 도출합니다. 저 수식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위험 조정 수익률이 전부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용해서 자본시장선을 뽑아낸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과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자산 I가 있어요. 그 자산 I의 초과 수익률입니다. 그 초과 수익률을 그 자산의 이게 뭐죠? 체계적 위험이었죠. 아까 앞에서 분산으로 표시한 총 위험 중에서 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요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표준 편차 형식으로 루트만 씌우면 여기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 초계적 위험의 크기를 분모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똑같이 초과 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얘는 여기 여전히 남아있고 얘가 곱해졌으니까 분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시그마 m과 시그마 i를 옆으로 빼고요. 로 im을 풀어서 쓰면 이게 됩니다. 이게 로우의 정의라 그랬죠. 각각의 표준 편차분의 둘의 공분산. 그러고 나면 얘와 얘가 서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시그마 m 제곱분의 시그마 im이죠. 요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시장 전체의 분산분의 시장과 i라는 자산의 공분산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짧게 i라는 자산의 베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RF를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면 이 식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ERI, i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RF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베타 i 곱하기 시장 수익률의 초과 수익률이 되는 거죠. 이 베타가 요 값이죠. 요게 바로 체계적 위험의 척도입니다.
시장 전체 움직임분의 시장과 특정한 자산 I의 공분산, 같이 움직이는 정도, 요 비율이 바로 그 자산 I의 체계적 위험의 척도인 거죠. 그걸 베타라고 부릅니다. 투자론에서는 베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냥 알파, 베타 할 때도 베타라는 말을 그냥 기호의 이름으로 쓰지만 투자론에서 베타라고 하면 일단 체계적 위험이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죠. 이 RI는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1차 함수죠. Y절편은 RF, 기울기는 요겁니다. 바로 시장 수익률의 초과 수익률이죠. 그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죠. 수익위험 평면에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베타입니다. 이거 자산 I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RI의 공식을 보면 베타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0일 때 수익률의 값은 RF입니다. 베타가 0이면 이제 RF가 되는 거죠. 네, 이 점입니다. 그리고 베타 I가 가로축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울기가 ERM-RF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요 크기가 뭐냐면은 1입니다. 시장 수익률의 베타는 1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명할게요. 요거분의 요건데 요 크기가 바로 ERM-RF죠. 그래서 여기는 나누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기울기가. 결국은 기울기가 요거분의 요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 수익률의 베타는 이 베타 공식을 보세요. 베타 I 대신에 M을 쓰면 시그마 M 제곱분의 시그마 MM이 되죠. 이게 결국은 시그마 M 제곱이잖아요. 두 개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은 베타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기울기의 값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방정식, 베타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 방정식으로 그어지는 이 선의 이름이 증권시장선입니다. Securities Market Line이라고 해서 SML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이 바로 CAPM의 모형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개별 자산의 수익과 위험의 특성은 RF에서부터 출발해서 베타 값이 크면 클수록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그런 선형관계에 있다 하는 게 CAPM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I라는 자산이 베타 값이 베타 I라면 그리고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ERI라면 요 점에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산의 전체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 이 무위험 이자율에 자산 I의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값하고 같습니다. 이 자산의 베타 값이 작으면 기대 수익률도 작고 베타 값이 크면 기대 수익률도 큽니다. 기울기가 ERM-RF인 이 직선 위에 모든 자산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 선에서 벗어난 자산들은 다시 이 선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산이 이 선보다 만약에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는 것은 체계적 위험의 크기가 같은데 이 자산만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사려고 할 거고 가격이 올라가서 이리로 내려오게 되겠죠. 지배 원리할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런 자산은 지금 현재 저평가된 자산입니다. 빨리 사야죠. 반면 이 라인보다 낮게 있는 것은 고평가된 자산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게 매겨져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낮은 거죠.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결국은 가격이 떨어져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CAPM의 모든 가정이 다 충족이 된다면 자산들은 다 이 선상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대체로 그렇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벗어난 자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자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자산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이 공식과 이론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CAPM입니다. 근데 CAPM의 이름은 자본자산,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마들이죠. 그래서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가격이 아니고 이때 Y축이 수익률이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격의 변화율이 바로 수익률이기 때문에 가격과 수익률을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모형의 내용은 왜 기대 수익률을 계속 다루냐? 뭐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CAPM은 즉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기대 수익률과 체계적 위험의 관계를 밝히는 모형입니다.